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기분 좋게 양시장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간단하게 짚어보고 오늘의 반장님 소개해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0.83% 오르면서 2,510포인트 선을 회복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51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20% 오르면서 83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보시면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 5,361억 원어치 사들인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466억 원어치, 817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팔아냈지만 개인이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홀로 1,277억 원어치 사들여줬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44억 원어치, 910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가운데 IT 투톱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서울 반도체 일부에서도 소개가 됐는데요. 서울 반도체의 경우 10%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12,000원 선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반도체의 경우 유럽에서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개별적인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른 가운데 철강 관련주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철강 강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특징적인 종목으로 하이스틸이 언급이 됐습니다. 7.52% 오르면서 오늘 주가 3,93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특별한 호재는 없었으나 오늘 한 언론에서는 중국 최대 철강 생산 도시인 허베이성 당산시가 조강 생산량을 감축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돼서 오랜만에 철강주들도 들썩였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반장님 만나 뵙고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핵불닭 맛으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우리 김선윤 반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이 시간 통해서 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나 이슈들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반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시장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뷰 늘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뷰 유지하시죠? 네, 지금 한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급하게 시장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더라도 바로 꼬꾸라지는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오늘 저 정리해서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이제 업종 얘기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종목들부터 해서 오늘 준비 좀 많이 해놨는데 시장이 참 이상하리 많지 조금 헷갈리게 사람을 조금 만드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잘 될 거다라고는 하지만 항상 이러다가 또 안 됐던 경우 굉장히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천천히 시장 보셔야 되고 조금만 급하게 보셨다가는 진짜 또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디폴트 문제까지 거론이 좀 되고 혹시나 또 2011년도 때처럼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이슈가 좀 나온다면은 시장 크게 하락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시고 그냥 이거예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나의 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좀 보고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떤 식으로 갈지 결과를 좀 체크한 다음에 그때 이후에 천천히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우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좀 보셔라. 이렇게 또 오늘도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뷰 자세하게 이야기를 또 해드렸고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를 오늘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그에 앞서서 강의가 끝난 뒤에는 실시간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되고요. 시장 안 그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종목 때문에 더 골치다 하시는 분들은 꼭 문자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24시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방송 내내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를 해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반장님, 오늘은 저희 어떤 내용 들어보면 되나요? 예, 오늘은요,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저는 이렇게 봐요. 바닥이 오거나 왔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바닥이 좀 아직 덜 왔거나 어찌됐든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뭐 IT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나 자동차에 대한 대응이나 업종 간에 좀 대응이 있을 건데요. 그중에서도 좀 이 반도체 쪽이랑 자동차랑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 시장이 이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조업 기반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주니까 제조업 기반보다는 오히려 이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성장성이 좀 두드러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임상, 뭐 1상, 2상, 3상에 대한 부분들 이해도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 가지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면은 우선은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시장이 바닥이냐, 아니 뭐 하락 신호가 좀 더 뭐 있는 것이냐,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시장이 사람을요 좀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 오늘 시장은 예측이 잘 맞았는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틀렸어요. 한 보합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또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수량을 또 매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왜 자국 내에서 하고 있는 거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행태가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일본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정말 차트 보시면 일본 지수, 니케이 지수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코로나 때 바닥에서 급등 나와서 고점을 찍었던 부분까지 일본 니케이가 다 올라왔어요. 네. 뭔가 이런 건가? 미국을 버리고 우선은 제껴두고 국내나 일본이나 한국은 그래도 만약에 일본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뭔가 시장 자체가 미국이 깨져버리면 디폴트 문제로 깨져버리면 그에 대한 대안이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는 건가?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은 뭔가 조금 뭐 헬게이트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아리송한 시장이에요. 서로 지금 답을 못 맞추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자면요. 최근 1년간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요. 450조 원 정도를 시장에서 매도를 한 상황이에요. 네. 계속 팔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요. 또 하나 단기금융 펀드 MMF 자금 대기 자금이요 7천조 원이나 돼요. 미국 기준으로. 시장에 그만큼 좀 현금이 많다는 거죠. 약간 시장을 조금 불안불안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금액이에요.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그리고 보면은 이게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 섞여 있어요. 자, 미국 금리 선물 트레이너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가을 금리 인하를 또 전망을 해요. 미국 금리 선물 트레이너들 정말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금리 선물 쪽에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장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판단하고요. 이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시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요. 근데 우선은 가을 금리 인하를 전망해요. 그러니까 뭐 보자면은 6월 달 넘어가고 6월 달 FOMC도 우리가 점도표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점도표 중요하다. 정말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거기에 이번에 디폴트 문제, 부채 한도 협상 이슈까지 같이 6월에 겹쳐 있어요. 그리고 시장 잘 보시면은 7월 초에 나오는 저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 시장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여름부터 해서는 저는 6월 달에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 좋게 나오던 좋게 나오던 간에 결론은 나야 되는 거고 그 결론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조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디폴트 쪽으로 심각하게 갈 경우에는 향후 저는 최소 한 4년, 5년 동안 다신 못 볼 바닥이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결론이 뭐 빨리 나더라도
시장은 우선은 천천히 다지면서 바닥을 다져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약간 이렇게 가거나 깊게 빠져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은 그릴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어떻게 나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시장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그렇게 우선 인식하시면 돼요. 그런데 부채 한도 협상에서 우선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차라리 디폴트라고 외치고 있어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공화당 입장, 하원 공화당 입장에선 특히나 디폴트가 나면요. 지지율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지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협상이 지금 진전이 된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약간 의문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잘 되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봤을 땐 약간 발을 좀 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쉽사리 이제 고민이 많이 든 게 뭐냐면 빅스 지수하고 미국 1개월 단기 채권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분석이 어려워요. 자, 빅스 지수인데요. 공포 지수라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신 지수예요. 근데 빅스 지수가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빅스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올라쳐야지 시장 자체가 위험하고 깨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또 빅스 지수는 또 안정적으로 바닥을 좀 기고 있어요. 이게 시장이 안 좋아지는 전초 현상인가? 사실 차트만 보면은 얘가 급등이 나올 것 같은 곧 그런 모양새가 나와주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여기서 급등이 나와야는요. 확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때가 코로나입니다. 2020년 초예요. 뭔가 차트 모양만 보면은 매수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차트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아직 바닥은 있어요. 안정적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지? 이건 빅스 지수만 봤을 때 지금은 움직임은 없는데 얘는 또 반대 움직임이에요. 뭐냐면 같은 움직임을 볼 수 있겠죠? 자, 미국 1개월 단기 국채예요. 이게 5.7%대까지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많이 튀어 올라갔어요. 왜요?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때문에 많이 튀었거든요. 이것만 보면 또 시장이 굉장히 불안. 이미 먼저 뭔가 반응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직은 결론은 안 났지만은 시장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굉장히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장의 전체 흐름에서는 뭔가 약간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모습이 있긴 한데 빅스만 보면은 아직까지 별 움직임은 없어서 얘가 돌려 세우면 위험해지는 거긴 한데 아직 반응은 없고 미국 대통령은 괜찮다고 또 하고 있고 하원 쪽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되니까 뭔가 시장이 서로 이제 누구는 이렇게 판단하고 누구는 이렇게 판단하고 약간 어긋나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와주거든요. 근데 좀 고민을 해보자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어찌됐든 결론은 뭐냐면 6월 달에는 어찌됐든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됩니까? 네. 점도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연준 의원들이 점도표를 찍을 때, 이번에는 좀 그래도 좀 3월 달보다는 아래에 찍기를 바라고 있긴 한데,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 좀 노릇인 거고, 여기에 더 넘어가면 이제 7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부터 쭈르륵 가면서 해서 6월 달이 굉장히 조금 저는 중요한 이런 시기라고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아직 결론도 안 났고 이거를 우리가 뭐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 우선은 한 발 빼자는 거죠, 저는. 주식이라는 거 자기 자금을 지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많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우선 한 발 빼고서 한 템포 쉬고 보자는 거예요. 5월 달 시장이 항상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5월은 주식시장을 떠나라라고 얘기하고요. 5월부터 10월, 11월까지가 항상 수익률이 안 좋은 시점이에요. 근데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올해 5월이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요거 6월만 잘 지나고 나고 7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이슈 맞춰가지고 바닥 체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실적이 좀 돌아온다면 8월 달에 코스닥 IT 기업들도 분명히 히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시장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어서 기대감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든 이것만 기억하시고 차분하게만 보셔야 되는 게 우선 맞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IT 반도체 쪽 전략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이것도 한번 제가 쭉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D램 가격이 바닥에 조금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반도체 쪽은요, D램 가격 자체가 바닥에 근접했을 경우에 투자하기 굉장히 좀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기관들의 예상인데요. 올 1분기 거의 말부터 2분기부터 얘기했던 게 3에서 6개월 내로에서 반도체 저점 바닥은 지날 것이다라고 또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우선 좀 긍정적인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글로벌 낸드 업체 중에서요,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을 합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M&A는요, 업황이 저점이다라고 하는 신호로 좀 해석이 좀 돼요.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25년 만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해버립니다. 25년 만에요. 자, 생각해보니까 반도체 쪽은 굉장히 이슈가 좋아요. 아직 종목이 움직임이 좀 안 나와. 하이닉스가 사실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하이닉스를 몇 주 전에 추천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을 좀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흐름보다는 시장을 조금 약간은 우리가 가을 이후 연말까지 최소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은 움직일 건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금리 트레이너들이 가장 예민합니다. 그 친구들이 진짜 세계에서 제일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올가을 예측했으면 거의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선반영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을이라 치면 9월, 10월 가잖아요. 6월, 7월이란 말이에요.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데가. 근데 7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죠. 근데 6월 달에 지금 보면은 부채 한도 협상 디폴트부터 FOMC 점도표 이슈가 있어요. 그럼 지금 시점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부채 한도 협상 빠그라져 디폴트 가버려라. 다시 나눌 기회인데 시원하게 한번 싸게 사보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예. 근데 어찌됐든 보니까 IT 반도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좋죠. 내용 자체가.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특히나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죠? 국민주 다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언제부터 갈까요? 언제부터 갈까요? 사실 지금부터 가줘야 돼요, 사실. 가줘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는, 상당히 느리긴 해요. 결론은 뭐다? 부채 한도 협상 이슈만 마무리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주가 날아갑니다. 외인들, 기관들 득달같이 달려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 살짝 빠질 수도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매수 기회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빠질 때마다 사야 된다고 의견을 드렸던 거고 계속 말씀드렸죠. 하이닉스가 이미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도 움직임은 있을 건데 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부채 한도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2개 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진테크나 심텍이나 원희가입해서 좀 최선호주로 말씀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게 유진테크가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추천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도 뭐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동차예요. 자, 자동차는 굉장히 좋게 봐요. 근데 이제 자동차 좋게 보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지난 4월 달 자동차 수출액이 62억 달러예요. 역대 4월 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뭐에 대한 고민을 했냐면 왜 최근에 자동차가 올라가고 있냐면 IRA 법안 자체에 대해서 뭔가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많았습니다. 국내 기업들 혜택 못 받는다 했지만 상업용 차량 북미 조립 혜택을 적극적으로 현대차에서 활용을 많이 했죠. 기아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판매량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은 이제 유럽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중국은 버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 시장 자체는요, 니들끼리 해 이거예요. 니들 가지고 놀아. 유럽이랑 놀아. 니들 잘 안 사 이거죠? 네. 인도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인도 시장 쪽으로 성장성을 갖고 있는 게 현대차랑 도요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그래도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앞으로 10년 안에는 현대차가 전 세계 판매량 1위 글로벌 업체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인도 시장의 성장성에 맞춰서. 그래서 인도 시장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일 거고요. 그와 관련된 매출 확대 포인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주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현대차, 기아차 좋습니다. 정말 주가 많이 가고 있죠. 사실 부담스러워요. 매수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중소형 부품주들 많이 올랐어요. 대형 부품주들은 좀 안 가고 있어요. 만도나 모비스 같은 경우가 움직임이 좀 재미가 없긴 해요. 근데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밀릴 때마다 이런 애들은요. 관심 있게 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2차 전지 볼 거예요. 2차 전지가 참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골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은 이 에코프로 라인도 그렇고 이게 좀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제 아주 옛날부터 저희 이제 회원분들한테 얘기를 자주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값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집값, 부동산 시장은요. 아주 천천히 올라야 된다. 떨어지지 않고. 이걸 제가 진짜 10년 전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종목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동산 시장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어요. 2차 전지도 이제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네, 빠질 수가 없죠. 자동차 관련 다. 천천히 올라야 되는데 문제가 이번에 에코프로 비롯해서 포스코까지 해서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기본적인 논리 자체를 완전 깨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힘들게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자주 얘기하는 거.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고. 그 사고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이제 조금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거의 2차 전지주들 저는 이제 바닥이 온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모르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갑자기 또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우선은 이제 2차 전지 보면요. 한국, 중국, 일본 요 세 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9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9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다 먹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은요. 1위부터 6위까지 중국, 우리나라, 일본 업체들이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최근에 빠졌던 것은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감인데 뭐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던 거고 사실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수주 잔고예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굉장히 커요.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한 20년치 잔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국내 3사가 1000조가량 잔고를 갖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문제가 됐던 게 뭔가요? 5년, 6년 뒤에 그 매출 구조 자체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게 너무 빨랐던 것 같다라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10년, 20년치를 만약에 본다면은 사실 더 가도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락은 좀 나오겠지만 최근에 나와줬지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주가는 더 갈 거예요. 미래로 봤을 때는 더 갈 건데 다만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시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시장에서 많이 돌아버렸어. 사람이 너무 몰려버렸어요. 몰리면 사고 난다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빠질 사람은 좀 빠지고 조금 장기적인 추세에서의 조금 지켜보실 분들로 채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걸릴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이전의 고점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몇 개월 걸릴까요? 보통 한 4, 5개월 걸립니다. 5개월 정도 잡아요.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종목이니까 조금 적게 잡을까요? 그러니까 3에서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은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그 정도 시간은 아마 안정기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에코프로가 많이 가는지에 대해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 가장 많이 리튬 이온 전지 원가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요거예요. 요게 양극재.
그래서 이제 걔들이 신나서 가는 거지 사실. 그래서 다른 건 없고요.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 계속 에코프로 라인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제약바이오 쪽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해서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종목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빅3 주력 생산품 잠깐 체크하자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뭐 논체 잘 아실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위탁 개발 생산, 이 OEM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뭐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이거 제조업 기준으로 해서 OEM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랑 CDMO를 최근에 좀 한다 그래가 주가가 좀 많이 뛰었습니다. 물론 이 회사들이 다른 것도 같이 합니다. 다 하지만 우선은 주력으로 하는 것만 좀 적어놨고요. 근데 꼭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이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죠. 매출은 일절 없어요.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 때문에 상장을 해놓고 얼마 전에 종목 하나 문제가 생겼죠. 네, 상장사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표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것까지 주 총장에서 했던 부분이 인터넷상에 퍼져서 돌았습니다. 예. 그런 회사의 문제점이 뭘까요? 매출이 전혀 안 납니다. 뭐 CB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전환사채 이슈가 좀 많이 시장에 돌았단 말이에요. 규정이 좀 바뀌는 부분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투자를 좀 못 받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리픽싱 부분 때문에. 그래서 뭐 문제가 됐던 쪽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또 좀 안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발행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또 추후에 제가 또 공부할 겸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딴 거 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니면 앞으로 좀 사볼까 하신다면은 요거 하나만 꼭 봐주세요. 다들 전자공시 들어갈 줄 아시죠? 네, 엠포탈 들어가셔가지고 간단합니다. 한글로 다트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사이트 하나가 보일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종목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들어가진 않을게요. 들어가셔가지고요. 뭐 보시면요. 왼쪽에 카테고리에 주요 계약 및 연구 개발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만 보세요. 우선은. 네. 실적 열어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실 필요 없고요. 주요 계약 및 연구 개발 활동이란 란에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 이 회사가 현재 어떤 계약을 했고 해외 어떤 기업,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무슨 약을 언제까지 개발하고 있는지, 라이센싱 아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상세한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이 진행되면서 기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언제 임상을 진행했다거나 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바이오 회사들이 한번 이슈가 크게 한번 빵 터졌다면은 그 다음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거는 요 뒤에 설명드릴 임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 한번 봐드릴게요. 자, 오늘 보면은 바이오 임상 단계가 있어요. 전임상부터 해서 임상 1상, 2상, 3상까지는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4상도 얘기가 있는데요. 4상도 있는데 그것도 오늘 제가 싹 설명을 좀 짧게나마 드려볼게요. 우선 전임상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동물 실험 단계입니다. 동물 실험 단계예요. 가장 쉽게 하는 게 이제 보통 쥐 가지고 많이 하고요. 그다음 토끼로 하거나 원숭이를 최종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에 뻥 터졌을 때 국내에 이제 요 전임상 준비를 하는 회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쥐도 하고 토끼도 하고 해서 이제 원숭이 실험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가장 이제 원숭이 실험이 잘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원숭이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 신약 개발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갔어요.
이거 전 세계 마찬가지. 원숭이가 사실 텅 비었었어. 예. 비싸요. 실험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임상 단계에서 요구하는 그 마리수가 있어요. 원숭이 몇 마리 이상 뭐 어떻게 나와야 된다. 결과가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질하다 보니까 참 힘든 경우도 있었죠. 어찌됐든 전임상은요. 우선은 동물 실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 독성 검사 및 효과 등을 기본적으로 좀 확인해요. 그리고 흡수는 잘 됐나, 배설 등이나 생리작용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체크를 합니다. 비용은 몇 억에서 한 10억 정도 내외로 크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동물 실험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크게 들어가진 않는데 별건 없어요. 전임상 했다 그래서 막 사실 이게 약이 뭐 사실 그렇게 막 크게 뭐 이슈를 뭐 크게 터뜨릴 수 있는 거지만 딱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보통 그래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1상부터 2상까지인데 자, 1상을 들어가면요. 동물 실험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사람한테 투약을 합니다. 사람한테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한테 하는데 잘 보세요. 아무 문제 없는 건강하거나 경증 환자 대상으로 해요.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약을. 우리가 사실 뭐 멀쩡한 사람인데 코로나 약 예방 차원에서 주사 맞기도 하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건강하거나 경증 환자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20명에서 뭐 한 80명, 50명, 보통 50명 내외라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사람한테 진행을 하고요. 뭐 체크하냐면 부작용이 있나 없나 당연히 체크하겠죠. 그리고 약물 투여량이 얼마가 적당한지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만들어냈는데 사람한테 이 약이 얼마나의 용량으로 들어가야지 맞을까에 대한 부분을 1상 때도 하고 2상 때도 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 확률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건강하거나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부작용 자체가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네. 비용이 몇 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기간이 있어요. 전임상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리는 동물 실험 단계가 한 1년 정도 이상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 1년에서 2년. 그리고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도 한 1년에서 좀 길게 보면 2년까지도 이게 진행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신청을 하고 허가가 떨어지는 기간, 준비하는 기간, 그렇죠? 다시 실험하는, 임상 시험하는 기간, 시험 결과 만드는 기간,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 그 보고한 다음에 통과됐다고 더 받아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를 못했을 경우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면 이상이에요. 이상은요, 약물 투여량 최적 용량을 결정해요. 지금부터 이제 심각해집니다. 비용 때문에.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의 환자, 보통 100명 정도, 100에서 200명 정도 잡는 것 같아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부작용 봐야 되고요. 약물 동태 및 예상 적응증 효과를 탐색합니다. 적응증이라는 게 이 약을 만약에 만들었어요. 특정 약을 만들었어. 근데 이 약이 관절염 약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데도 효과가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적응증 관절염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두통에도 좋아 뭐 이런 것들 갑자기 뭔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3상 진입 전에 최적의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예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20% 내외로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왜요? 아까 1상에서는 건강하거나 경증 환자한테 했잖아요. 지금부터는요, 진짜 환자한테 합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성공 확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 통과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이상이 제일 힘들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국내 기업들 보면요, 2상을 통과시킨 다음에 3상을 넘어갈 때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LO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2상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3상은요. 작은 중형 회사들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팔아요. 이 약의 결과를 자체를 팔아 해외 기업에 몇 천억 조 단위로 파는 거예요. 큰 것들은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요거를 많이 해요. 2상 끝난 다음에 LO 라이센싱 아웃을 굉장히 좀 많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2상 2A랑 2상 2B로 세분화되어 좀 진행이 되고요. 비용이 이제 몇십억에서 100억 안쪽으로 2상까지 들어요. 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받을 때 몇백억 단위로 받거든요. 투자를 버틸 수 있어. 네, 기관들이 돈 넣어줘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3상부터예요. 3상부터는요.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치료적 확증 시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상 통과하면은 이제 약으로 쓸 수가 있어요. 몇백 명에서 최소 몇백 명이에요. 몇백에서 몇천 명 단위로 하는데 문제는 이거야. 장기 투여야. 진짜 크리티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는데 장기 투여를 한다고요. 돈도 많이 들어요. 안전성부터 효능, 유효성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뭘 하냐면은 성공을 했어. 잘 됐어, 만약에. 그래서 판매가 가능한데 비용이 문제를 말씀드려요. 최소 비용이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들어가요.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이상까지는 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아직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요. 그렇게 막 이쪽 투자에 대해서 크지 않아서 다 팔아요, 외부로. 많이 팔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3상을 할 때 장기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시간이 또 엄청나게 걸립니다. 막 3년, 4년 걸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가요. 왜요? 진행을 해서 맞췄어, 한 번. 한 번 맞췄는데 결과를 가지고 미국 FDA나 식약청에 올렸어. 근데 거기서 빠꾸를 먹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 특정 부위가 여기가 이제 아파서 했는데 약간의 몇몇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약간 다르게 약을 넣어서 다시 실행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보완을 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다시 합니다. 그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기간도 그렇고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참 이게 또 하나 번외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는요. 참 이게 답답한 게 우리나라는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약간 좀 사람들의 대응이 약해요, 사실. 그래서 바이오 임상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해요. 소득 수준 높죠, 깨끗하죠, 사람 인식 높죠. 문제 생겼을 때 사실 소송권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많은 전 세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임상 시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잘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공률도 낮지만 FDA에서 진행을 했는데 FDA에서 뭐냐면 3상 통과되더라도요. 만약에 자국에 있는 바이오 회사가 같은 비슷한 걸 만들었어. 그러면은 해외에서 만든 회사들 거를 잘 승인을 안 해줘. 자국 보호 정책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3상까지 끝나는데 보통 한 기간적으로는 최소 10년가량 들어갑니다. 비용은 몇 천억 들어갈 수도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런 게 있고요. 4상은요, 특별한 건 아니고 시판이 됐어요. 그래서 최소 시판 하는데 이 정도 걸리긴 하는데 시판 후 조사를 합니다. 약이 또 새로운 부작용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n분의 n상이라고 얘기가 있어요. 막 갑자기 검색해 보시면 이게 뭐야 하실 거예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한 거 별거 아니고요. 두 개의 임상시험을 결합한 계획 형태예요. 그러니까 1바 이상 이렇게 돼 있으면 1상과 2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1, 3상 이렇게 돼 있으면 1상과 3상을 또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1상과 3상을 같이 하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적응증 때문에. 오케이? 약은 같은 약인데 적응증, 무릎에서 쓰이고 두통으로 쓸 수가 있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좀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 보실 때
조금만 고민해서 보시고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시장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좀 저는 불안하다고 봐요. 그래서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6월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빼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대기 자금들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시기가 과연 언제일까? 저도 이제 한 여름 지나고 가을로 보는데 저희가 6월 달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포인트에서 눈여겨보면 좋을지 거기에 도움이 되는 말씀 자세하게 저희 반장님께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선임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차근차근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 자세하게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선윤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드리고 넘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접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성우 하이텍 가지고 있습니다. 9,630원에 35% 정도 들고 있는데요. 성우 하이텍 꾸준히 좀 상승을 해준 종목인데 오늘 1,65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수익 중이십니다.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 아무래도 좀 고점에서 따라붙다 보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성우 하이텍 9,600원 라인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반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 수익 중이네요. 네. 팔죠, 뭐. 왜요? 고민된다면서요. 아니, 고민된다는데 뭘 자꾸 고민을 해. 팔면 되지. 팔면은 뭐가 됩니까? 많은 그 짤 있죠? 개비스콘 짤. 이렇게 네. 고민하지 마시고 네.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뭐 좋은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정말 많이 올랐어요. 사실 들어가신 가격 자체도 간이 좀 크신 분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세요. 야수의 심장? 야수의 간 너무 크네. 좀 별로다. 그죠? 네. 별로야. 예. 그러니까 이게 고민되시면 주식은요, 수익 나시면 그냥 파시는 게 나아요. 파시는 게 낫고요.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흔들림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35% 비중으로 과감하게 베팅을 하셨어요. 네. 좋은 전략이지만 9,600원에 35% 베팅? 아마 더 물을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단타 노리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 고점으로 따라 들어가셨는데 단타 노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고민하세요? 네, 속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정리하시고 더 가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현금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요. 조금 상황 보시다가 조금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고민이 되시고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다면은 그때는요 항상 그런 생각이 종목마다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은 빼시는 게 맞아요. 빼고 일단은 현금이랑 수익 지키고 난 다음에 빼고 나면요 그 종목이 좀 이제 멀리서 볼 수가 있어 사람이.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요. 네. 물 한 컵 딱 드시고 이제 살펴보시면은 못 들어갈 걸요. 다른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중이시니까요. 혹시나 고민이 되신다면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현금화를 좀 추천을 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종목을 보는 연습도 필요하니까요. 성우 하이텍까지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이분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덱스터.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12,75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한 1,230원 라인 정도 되니까요. 12,000원 라인에 공략을 좀 하셨으면 지금 손실 중이신데 덱스터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한 잔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예, 12,700원이시라. 진짜 고민되시겠는데? 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게 주가가 밀리기 전에 이게 매수하셔서 연초에 매수하셨거나 하여튼 작년 말이거나 일단은 뭐 사실 차트 라인으로 봤을 때는 저라도 사겠어요. 그 당시로 갔으면. 와우. 근데 사실 근데 종목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적자 투성인 종목이라 저는 안 샀을 거예요. 예. 얄밉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였으면 더 독하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우선은 지금 상황은 이걸 좀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뭐 국내에서 이제 뭐 넷플릭스도 이제 국내 투자한다도 하고 있고 뭔가 이슈거리들이 생길 것 같은데 주가가 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긴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얘가 풀어낼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솔직히 이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이 짧은 시간으로 보는 건 좀 부족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회사의 전체적인 그 전자공시에 들어가가지고요. 뭐 다른 이슈들이 있는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뭐 차트적인 부분이나 수급적인 부분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 양해를 드리고 지금부터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우선은 추이상으로는 바닥을 거의 확인해 가고 있어요. 확인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우선 저는 열려 있다고 판단을 좀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열어두시긴 해야 돼요. 근데 그 폭 자체가 최저점으로 작년 10월 저점을 좀 저는 인지를 해보는데 이 자리가 지금 자리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해서 우선 반등을 주던 좀 더 깨졌다 반등을 주던 큰 의미는 없고요. 거래량 자체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 거래량을 보면은 전혀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사실 큰 변동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이런 포인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인 경우 우선 열어두시되 만약에 안 빠지고 반등 쪽으로 바로 치고 갈 경우에 한 번에 급등 포인트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는 부탁드리는 것은 무조건 매수가까지 갈 거란 기대를 갖고 보유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10% 정도는 각오하시고 아니면 15% 정도 각오하시고 그 정도 선까지 올라온다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뻗팅기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덱스터 이런 종목,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의 비중은 20%는 너무 많아요. 10% 내외로 꼭 하셔서 재투자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잘 안 좋지만은 마이너스 15% 내외 정리하시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20% 먹으면 복구 되잖아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굳이 여기 매달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조금 이제 손절이 늦으신 거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덱스터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김선윤 반장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지만 다음 시간에도 저희 종목 상담은 계속 이어진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반장 시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 해주신 김선윤 반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